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는 조공의 바다를 제작한 빅스톤 픽처스의 이나라 PD입니다. 두 분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저도 굉장히 꿈꿔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가지고 우리 황영표 선생님과 또 이렇게 대담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또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대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좋은 지리자리를 이렇게 마련할 테니까요. 즐겁게 한번 해보아요. 반갑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렇게 관람석에서 이렇게 화면만 봤지 이렇게 서보기는 처음이라 굉장히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얼마나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주실 때는 이제 앞으로 가겠고요. 네. 자,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그래도 나누시려면은 제가 처음에 그래서 살짝 던져드려야 되니까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극을 가장 잘 만드는 대한민국 감독 김한민, 그리고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는 황현필 선생님, 이 두 분을 모시고 메가토크를 함께 해주셔서 매우 영광인데요. 먼저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만나게 한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가볍게 공통 질문 드릴게요. 우선 감독님부터 두 분께 이순신 장군님이란? 우리 황 선생님 먼저. 선생님 먼저.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위인전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 저는 사내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 음악가, 혹은 군주들, 임금님들, 왕들은 어차피 다이아몬드 수저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님 너무 존경하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실은 조선군주 27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절대 세종대왕님을 제가 폄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조대왕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 영웅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 전쟁 영웅들이 국가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걸 어린 시절의 위인전기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고 그들을 존경하게 됐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와 이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야, 이순신 장군은 너무 식상하고 좀 멋있는 인물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이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보면서 야, 대충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렇게 훌륭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만, 이순신 장군도 물론 DNA적으로 훌륭하겠지만 어떤 능력치를 떠나서 야, 이 장군님께서 국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그 고독함, 어깨 위에 그 조국과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버텼던 그 7년, 그리고 효,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충은 국가와 임금, 특히 임금을 향한 충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충이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리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게 이순신 장군의 세밀함, 기록정신, 난중일기뿐만이 아니라 장계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에 남기셨고, 실제로 전투 하나하나 그 모든 전투들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 정말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그런 점들이 감히 같은 인간으로서 따라잡기가 어렵다, 범접하기가 어렵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제가 고향이 순천, 전라도 순천이에요. 순천에 가면
그 신성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니까 포구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바로 이제 순천 외성이 있어요. 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옆에 그 충무사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 사당이죠. 사당이 있고 그 사당 안에 모셔져 있는 그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초상화가. 근데 너무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순신의 표준 영정 초상화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어렸을 때 이제 거기를 항상 거기 이제 가면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낚시하러 그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쪽을 가면서 그 충무사에 이렇게 들렀을 때 그리고 순천 외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외성터죠. 외성 성곽이나 뭐 건축물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어떤 이순신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저 이순신 표준영정 사진 속에 이순신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순신의 장군님의 모습은 그 충무사에서 봤던 그 이순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이순신이라는 느낌들을 항상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진 속의 모습, 아니 그 초상화 속의 모습이. 그리고 이순신 나만의 이순신 장군과 나만의 어떤 그 장소, 그 충무사라는 그곳에서 그리고 또 순천 외성에 가면 그렇게 또 희한한 게 뭔가 장군님하고 이 외성은 도대체 또 무슨 이런 또 상반되는 관계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실까 뭐 이런 느낌들 뭐 이러면서 어렸을 적에 나만의 이순신으로 자리 잡았던 그분을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단체 관람이라는 걸 하는데 당시에 이제 성웅 이순신 이제 돌아가신 김진규라는 배우님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소 달구지가 끌고 가는 이렇게 나무로 된 옥새 뒤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통곡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의연하게 끌려가시는 하얀 배기를 입으시고 그러한 어떤 이미지로서의 어떤 이순신 이게 참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커서 이순신 영화를 그것도 3부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될 줄은 정말 그 어린 김한민이라는 그 존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또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큰아버지 같은 느낌의 그런 이순신으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만의 이순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저만 너무 싶었습니다. 딱딱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님이 두 분의 가슴 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계셨던 거는 공통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황현필 선생님께서는 혹시 노량의 죽음의 바다를 보셨을 텐데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선생님께서 상상하셨던 혹은 생각하셨던 그런 장군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을지 표현됐을지. 우리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순신 영화를 3편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명량이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라면 한산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명량, 그다음 한산, 그다음 노량. 보통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여기 계시니까 역사 공부 좀 할까요?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행주대첩,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도 대첩. 보통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원래 노량 대첩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실은 명량과 한산도 대첩의 규모보다 노량 대첩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첩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64전을 싸웠다는 기록도 있고 제 책에서는 제가 23번, 23전, 23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육지전투에서는 승리했다라기보다도 무승부니까 저는 23전,
21승 2무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21승 중에 제가 보았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5번의 승리는 시간 순서대로라면 한산도 대첩이고요.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규모 크기가 아니라 부산포 회전, 그리고 명량 대첩, 저리도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에 나왔던 진림과 합세한 이후에 지금 전라도에 거금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크게 이깁니다. 근데 이 저리도 회전이 많이 감춰졌고요. 그리고 노량대첩 5대 이게 승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산도 대첩하고 명량 대첩이 유명했던 이유는 전쟁의 양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계시면서 1차 출정해가지고 옥포, 하포, 적진포에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수군이 생각지도 못하게 조선 수군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조선 수군 장수가 누군지 밝혀내고 그 우리를 패배시켰던 놈들을 꼭 이겨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2차 출정하셔가지고요. 사천에서 거북선이 출전했고 당포, 당왕포, 율포에서 또 승리하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는 조선의 장수가 이순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꼭 잡아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와스자카까지 내려왔던 게 한산도 대첩이죠. 근데 한산도 대첩이 끝나고 나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수군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앞으로 조선 수군과 교전을 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에 완전히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요. 명량 대첩은 영화 다 보셨겠지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원균이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고 이순신 장군께서 그 명량 진도 앞바다 울들목에서 아주 소수의 배로 다수의 적을 이겼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죠. 간혹가다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 혼자 싸웠으니까 뭐 1대 133이다. 혹은 12대 133이다. 혹은 13대 133이다. 혹은 12대 333이다. 이런 기록들 보신 적 있죠. 당시 일본군의 적선이 333척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조선군과 격전을 벌였던 배는 133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133척을 놓고 보았을 때 왜 1대 혹은 12대 13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조선의 판옥선은 13대가 있었지만 당시 새롭게 전라 우수영이 된 김옥춘은 아예 뒤로 도망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한 척을 빼면 또 12대 133이 되는 거죠. 그 12대 중에 이순신의 판옥선만이 처음 울들목으로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버텼는지 아주 정말 가열차게 싸웠기 때문에 실은 이순신 장군 혼자 승리했던 전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유재란이죠. 임진왜란이 있었고 3년간 휴전이 있었고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산과 명량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버린 전투였다. 그런데 실은 노량은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린 대로 한산도나 명량해전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승리입니다. 근데 이 노량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그래 돌아가겠다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주면 끝나는 전투인데 이 강토를 짓밟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 자존심을 짓밟은 저 일본군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일본의 후손들에게 조선에 대한 무서움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싸웠던 전투이기 때문에 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영화에도 그게 드러났죠.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는 굉장히 장거리 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복서로 따지자면 아웃복싱을 합니다. 그런데 명량에서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서해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인파이터 복서로 변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직전까지는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판옥선이 이뤄졌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잃지 않았던 이순신이지만 노량에서만큼은 판옥선을 잃더라도 단 한 명의 일본군이라도 더 죽이자는 전투였다.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때 이순신만 뚫고 지나가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실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그게 영화 속에서 특히 전쟁 씬 한 30분 40분 동안에 너무 잘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팩트와
그 팩트 속에서 픽션을 가미해서 영화를 참 이렇게 만든 것도 감독님의 능력이시다. 좋은 말씀 해드려야죠. 옆에 계시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이 우리 왕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서 그 장군님이 이제 그 완전한 어떤 종결,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어이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노량의 전을 영화를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장군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는 지점에서도 그냥 싸움이 급하다. 그래서 내 죽음을 내지 마라 라고 하시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제가 이제 덧붙인 것은 이제 결코 이 싸움을 이렇게 끝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돌아가시죠.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있기 나름이고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항복 의식, 종전에 대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게 근대사적인 개념에서 봐도 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그 7년 전쟁의 끝에는 그러한 어떤 항복 의식이나 종전 의식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장군이 말하는 그 완전한 항복과 그리고 그 결의는 도망가는 적들을 물론 첩을 쓰고 그다음 7년 동안 우리 저기 강토를 유린했던 그들을 응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러한 어떤 유리한 종전의식을 갖고 또 그들에게 열도를 만약 장군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러한 어떤 항복의식을 받아내는 것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치열한 노량해전의 마지막 싸움은 매우 중요했다. 필요했다를 우리가 좀 한번 담론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제 머릿속에 장군님의 쭉 기록적인 채취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딱 뭔가 이 노량을 반드시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장군님의 죽음이 그렇게 독전을 하는 북을 치면서 독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적들의 어떤 그 총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그냥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신 불쌍한 분 또는 우리가 가엾으신 분이 아니라 그 북전과 그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쿠키 영상에 광해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거나 저 대장벨이 낮에 빛나는 것은 아니면 행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종전의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완전한 항복의식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2년 후에 이제 새끼가라 전투를 통해서 내전에 그게 이제 달하죠. 그래서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과 서군인 토요토미 히데요리, 그 어린 아들을 옹립하는 쪽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군 쪽이 승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회합조를 통해서 1607년이죠, 선생님. 그때 이제 화친 조약을 하자. 그래서 우리 서로 설린으로 다시 좀 돌아가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진정한 항복의식을 받은 건 없어요. 가령 항복의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의 패배한 지역의 어떤 지역을 할양받는 것. 두 번째, 경제적인 배상을 분명히 받는 것. 세 번째,
추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관리사를 파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요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할양 의식이 그런 의식들이 매우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만일 그러한 의식들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300년 뒤에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분단은 있을 수도 없고, 독도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떠들 이야기도 없어져요. 그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겠어? 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장군이 노량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적들을 응징했고, 그리고 가장 그 조선에서 그 잔인했고, 그리고 득이양양했던 사스마번의 그 시마즈 요시히로 군, 그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축이에요. 근데 만약 큐슈 정도로 할양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당시 에도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일본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부 쪽에서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척했던 그 황무지 동쪽에, 지금의 도쿄도 쪽을 그 간척을 해 나가면서 그들 쪽으로 모든 이제 그 지방 번주들의 자식들도 거기에 두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에도로 모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류와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전쟁의 배상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가 아니라 관리사가 파견이 돼서 뭔가 그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관리해 나갔다면 향후 조선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반을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닦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역사적인 우리가 화두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대사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갖는 의식이 우리가 항상 떠드는 건 이제 그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살아 계셔가지고 저 무능한 선조를 어떻게 응징하고 백성들과 함께, 내지는 장군님이 좀 저런 선조 때문에 자살하신 거야. 아니야, 장군님이 살아서 어디에 은둔하고 계셨을 거야. 이 정도의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군님의 그 죽음은 그렇게만 해석이 된다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작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영화 속에 충분히 심어놨다고 생각하고, 그게 담론화되고 많이 회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 선생님과 아까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노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분의 해전이 필요했다. 그런 장군의 어떤 결의, 결기, 의지를 표현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필요했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정말 다르게 또 보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식사만 한 게 아니라 술도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역사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다른 역사를 하는 분에게 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고 감히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독자가 지금 제일 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덕후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항상 실제로 제가 또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치열하게 역사로 먹고 살았지만, 항상 운전을 하거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계속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투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감독님하고 아까 술 한잔 살짝 곁들이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눌 때 일단 덕후세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을 약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야 이게 창작하는 분들이 그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사고와 역사관이 창작 능력과 결부되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역사로 교만해졌던 마음을 제가 오늘 살짝 누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내공이 대단하신 분. 네,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진정한 장군님의 유지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황 선생님께서도 진정한 유지가 어떤 것인지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명량한산 노량을 통해서 저희가 이순신 정신을 김하민 감독이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황영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순신 정신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혹시 관객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에서 지지 않고 항상 이기셨고 나라를 지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지 않았고 보통 이렇게들만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아주 지독한 자기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말단 군관이었을 때 활을 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화살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병조 판서가 와가지고 같이 활을 쏘면서 야, 네 화살통 멋있다. 내가 그거 좀 낮추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같으면 한 계급이 중2 정도 되는 친구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야, 골프 가방 멋있다. 그럼 바로 단결 때리고 골프 가방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껏 화살통 하나로 판서와 내 이름이 더럽혀져야 되겠냐. 그런 일화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늦으셨던 게 이순신 장군이신데 굉장히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올바른 벽 안에 자신을 가둘 줄 아는 능력이 있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애가 엄청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간지를 옮길 때마다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친척을 많이 데리고 옮기면 남솔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형님들께서 먼저 돌아가시니까 형수님들과 조카들을 다 챙깁니다. 너 남솔로 인해서 비난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럼 내가 내 조카와 형수를 버리란 말이요. 하면서까지 그 가족애가 있습니다. 이 가족애가 올바른 지역 사랑으로 가고 그게 나라 사랑으로 가고 그 백성 사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백성을 기본적으로 사랑했냐. 우리가 약간 이해가 옆으로 갑니다만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니라 실제로 세종이 조선의 백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눈물나게 만듭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군주들 중에는 세종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종의 애민정신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실제로 격군들이 배에서 노를 적는 격군들이 거의 노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노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을 때 그 전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초기 전투에서 1차 출전, 오포, 합보 막 이런 전투에서 그리고 2차 출전이었던 사차이나 당포, 다항포 이런 전투에서 소수의 조선군이 죽었을 때 그 조선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병사 한 명을 딸려보내면서 노잣돈까지 주어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 비용까지 대줍니다. 그러니까 군율도 지어맺고 탈영병이나 이런 친구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부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적의 안택선이나 새끼분해를 침몰시키는 과정에서도 부하들에게조차 혹시 조선인 포로가 있는가 제대로 보고 포를 쏘거나 조선인 포로가 있으면 절대 함부로 포를 쏘거나 그렇게 하지 말거라. 불화살을 쏘지 말거라. 그런 명령들을 남긴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을 말씀드렸는데 이 충은 절대 왕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혹시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개겼던 표현이 좀 이순신 장군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항상 지방관들은 보름에 한 번씩 옷을 갖춰 입고 왕에게 인사를 드리는 망궐례를 합니다. 궁궐을 향해서. 근데 명량대첩 이후에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의 망골레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이렇게 노량해전에서 싸웠거나 그 전에 저리도해전에서 싸웠을 때 왕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나라 조선과 그 나라 백성을 위해 싸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순신의 애민이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또 더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독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산에서 그 금방 말씀하신 충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어머니가 해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점에서 감독님께서도 황인 선생님과 같은 시각으로 장군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 세대 내에서는 뭐 백성을 향해야 한다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 어떤 봉건 사회에서 그것도 어떤 군왕의 어떤 체제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섣불리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채취를 보시면 채취를 보면 기록적 채취를 제가 기록적 채취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건 뭐냐면 뉘앙스가 보이니까 쭉 보면은 그 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어떤 애민 정신이 그냥 살아 있어요. 일례를 물어도 적선들을 포부인 적선들 한 척이라도 더해가 전과를 높이면 좋지만 일부러 적의 배를 남겨두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 애들이 그걸 타고 나오게 해서 제 배 한 척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한 척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도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가서 분탕질할 게 뻔하니까 그러한 어떤 정신들이 다 그게 애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들의 그 가장 그 초심에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조선 사회라는 게 전 세계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사회예요. 특이한 사회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시험했던 인류사적인 시험 사회가 바로 시간과 장소의 어떤 사회가 조선조 500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조선은 500년을 그래서 그 사단과 칠정이란 부분,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과 가장 이상적인 사단, 인의예지를 가지고 서로 어떤 게 더 우선하고 어떤 게 더 맞느냐를 가지고 500년 동안 그 조선의 선비들이 싸우거든요.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색당파가 나오는 것이고 다 그 문제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 조선의 사회 시대에서 가장 또 그런 것들이 강렬했던 조선 중기 혼조 시대를 살았으니까 16세기. 그러면 그런 그 양반의 이 생각 속에는 그 인의예지라는 문제가 딱 박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디가 하느님을 믿고 뭐 부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장군의 어떤 그 전우들이 다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아꼈던 셋째 막내 아들이 죽고 그것도 적의 칼에 이랬을 때 그 저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느님 믿고 했겠어요? 부처님 믿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그 어떤 전체적인 그 기류 속에서 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풍토 속에서 갖는 본인이 배워왔던 그 학습되어진 그 사단의 문제를 자기가 오롯이 실천하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화연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매우 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이순신은 어떤 식으로 뭐 해석을 떠나가지고 사회 속에서 그 인간을 규정해야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무인이었지만 가장 조선 사회가 구현하려고 했던 그 이상적인 군자상을 무인인 이순신 장군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인인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구현해낸 매우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다라고 그건 인류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인물인 것 같고 그런 인물이 결국은 본인의 가졌던 그 인의예지에서 인과 예를 가지고 백성을 대했고 그리고 의와 지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적들하고 싸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쌓아왔던 그 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지금도 우리나라 근현대를 통해서 그 의분과 올바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로를 가진 게 바로 그 의에 대한 개념이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순신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의 아주 좋은 역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질문도 다 못 드렸는데 끝까지 그냥. 네, 너무 훅 가가지고 좀 시간을 봤을 때 이제 관객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께 질문 주실 분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일단 먼저 제 앞에 계신 여성분, 마스크 쓰신 분,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제가 명랑을 미국에서 관람했을 때 네, 그랬군요. 네네, 관람했을 때 영화가 이순신에 관한 영화가 여기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장대하게 끝이 나서. 근데 이후에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박해일 배우가 젊은 이순신을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해일이 청춘의 아이콘이었었죠. 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든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계 영화를 다 보니까 한산에서 박해일 배우가 맡았던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가장 적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편집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이 생각하신 이순신 장군의 젊은 모습이 그렇게 말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략적으로 충분한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량에서 궁금한 점은 해전 마지막에 삼국의 병사 입장으로 테이크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것 외에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박해일 배우에게 미안한데 편집에서 많이 잘렸군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원래 감옥했잖아 이러면서 자 나로 합리화하면서 편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해일 배우의 그 이순신으로서의 어떤 눈빛이 너무 좋았고 그걸로 모든 걸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상에서도 그렇게 대사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잘리다 보니까 더 과묵해졌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우라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대한 어떤, 나중에 원균하고 설전을 할 때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견내량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기 눈앞에 있어 원수사 이렇게 가당치도 않네 나는. 원균이 이렇게 거절로 출연하셨으니까. 나는 그 서현주 선배 원균이 너무 좋아.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난전, 노량에서의 난전은 삼국병사의 그걸 이제 흔히 우리 영어로 이제 롱테이크라고 하고 길게 찍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반전 아니냐, 결국 이렇게 처참한 전쟁에 이런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건 오해고요. 이거는 반전과 반일을 넘어선 어떤 완전한 종결에 대한 의지를 외로이 실천하고 계시는 장군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삼국병사들의 처음에 명나라 병사부터 시작해서 조선 부장으로 해서 왜군 병사로 해서 왜군 병사가 이순신 장군한테 달려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처절한 죽음을 맞고, 이순신 장군은 외로이 장루에서 태양을 쫙 보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아침에 이제 펼쳐진 난전의 상황에 어떤 전장이 쫙 보이죠. 그 속에서 그 장군의 외롭게 홀로 서 계시는 그 모습까지의 그 처참한 어떤 광경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군의 어떤 결의와 대의가 결국은 그 다음에 바로 환영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은 전우들, 저는 이건 남자들의 세계에서 특히 뭔가 이렇게 막 혹한기 훈련이나 내지는 어떤 좀
실제로 전장을 해보신 전우들의 어떤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족보다 더한, 혈연보다도 더한 어떤 진한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6년 동안 같이 했던 전우들이, 가장 아꼈던 전우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막내 아들의 환영까지 보잖아요. 내 막내 아들조차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양반의, 우리 장군님의 그 개인적인 그 고통과 외로움이 결국은 다시 좀 더 거국적이고 나라적인 어떤 그 대의로 승화되는 어떤 느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장군에게 그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져야겠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보이는 그 환영의 어떤 공간 속에서 가장 아끼던 인물들이 같이 도와서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막내 아들도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적들을 향해 달려가고, 바로 그 아들이 사라진 그 환영의 공간에 북채가 놓여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좀 더 독전하고, 이 싸움을 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지를 관객들이 온 마음으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혹시 차 시간이 뭐 좀 되신 분들은 편하게 일어서셔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10번을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르고, 그리고 제가 정직히 삼성에서 일을 해서 뭐라 그럴까, 뭐 반도체 1위 막 그런 거 하는데 막 불 쌓아주면서 막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사실 반도체를 중국에서 많이 코퍼레이션을 해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그 TV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LCD 뭐 핸드폰, 모바일폰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많은 협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이 사그라들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베트남 쪽에 가서 뭐 모바일폰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를 명랑하게 봤을 때 보면은 저희가 중국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뭐 일본을 같이 이겨내자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거 명랑 영화에서는 그런 노량. 네, 노량 노량. 영화에서는 나와서 조명연합군이요. 그럼 조명연합군이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진린 장군을 그렇게 뭐 잘 모시고 저희 민족으로서 잘 해드리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딱히 그걸 갖다가 뭐 저희 민족의 입장에 서면은 또 그 먼저 더 모시지 못했다 그런 마음까지만은, 또한 저희 민족에 우수한 민족이 있으니까 저희 민족도 영광스러운 어떤 고구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긍심도 갖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중국하고 사실 삼성이 협약을 끊었거든요. 네. 조금만 질문의 요지. 질문의 요지가 빨리 그러니까 좀. 그래서 명랑에는 왜 조명연합군이 없었을까? 그게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예. 첫 번째 영화 명량에는 왜 조명연합군이 없었느냐? 예. 그래서 할 수 네.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저희가 뭐 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야 될까? 아니면은 민족의 자긍심을 세워서 우리끼리 해내자, 뭐 이렇게 해야 할까? 선택이 옵션이 두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 있습니까? 잠깐만요. 질문의 여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니야, 민족이 자주 질문이 들어서 왜 명량에는 중국 명분이 없었느냐이기도 하면서 또 질문이 약간 민족의- 바뀌었지. 예,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숙이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약간 이 국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노량을 보시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그 임진왜란 7년사를 보면 약 4년에서 5년이 강화협상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92년 임진년 개전년과 그다음 1593년 그 다음 해가 보면은 임진개사죠. 개사년 다음 해까지로 보면 그 전쟁이 그때 한번 치열했고, 그리고 이제 정유년 마지막 이제 두 해, 정유년 1597년과 무술년인 1598년에 또 이제 마지막 정유재란의 그 기간이죠. 그래서 그 한 4년 5년을 그 강화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조선이 배제된 강화협상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또 명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유격대장이라는 이름을 단 직책을 단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지금 노량에서 마지막 그 이순신 장군에게 봉쇄당했던 한자로는 이제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그 소서행장이 그 강화협상을 이제 주도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파기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조선의 목소리를 집어넣는데 매우 혁혁한 또 저기 공을 세우십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가장 젊은 대제학을 지내고 또 병조판서까지 올랐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성과 한음의 그 한음 이덕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덕현이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든 그 중재를 하고 명분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강화협상에 우리의 입김을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지만 필요했던 게 무력 시위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무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저기 한산의 전 바로 2개월 뒤에 부산포를 치러 갑니다. 그 부산포를 공격하러 들어갔던 중요한 이유가 적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것도 있지만 타격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앞바다 거제도 바로 앞에 있는 한산도의 통제력을 건설하기 위한 굉장히 그 전략적인 무력 시위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 강화협상에 니들의 강화협상에 조선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무력은 항상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이기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라가 힘이 있어야 외교도 통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말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어떤 외교적인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 두 번 질문을 받기 때문에 황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자를 받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 우연히 황 선생님 유튜브를 접하면서 그 일주일을 그냥 꼬박 보냈었는데요. 그 이순신의 바다 책을 내신 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그 남의 바다를 이제 이순신의 바다로 이렇게 명명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역사는 어쨌든 객관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상상력도 있지만 객관화가 필요한데,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지명을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일 간의 해협 이런 형태의 명칭이 필요한데 어떤 뜻으로 이순신의 바다를 제안했는지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아까 식사 자리에서는 감독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저래
뭐 정치하는 분들하고 제가 실은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제가 그런 자리는 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외부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데 아까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관련 일로 불러주면 제가 달려갑니다.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순신 관련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실은 서울에 이순신 기념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순신 기념관을 만들자. 그리고 전국에 이순신 노드를 만들자. 이순신의 백이종군노라든지 이런 걸 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냐. 그건 제 능력 밖이다. 수백억 수천억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서야 되겠냐. 근데 제가 임진왜란사를 65편 강의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이순신 장군께서 싸웠던 바다가 서쪽으로는 울돌목 명량해전부터 동쪽으로는 부산포해전까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와 일치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해가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판국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해협이나 이런 이름에는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한참 민감했던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는 정확히 이순신해랑 일치하니 그 남해라는 이름과 이순신해를 병행표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흔쾌히 받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먼저 모이더라고요. 명량처럼. 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도를 저도 꿰뚫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제안해서 진짜로 남해바다가 이순신해로 병행표기가 되고 그 교과서에 실릴 수만 있다라면 전 개인적인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제 수명이 몇 년 단축되더라도 나 이거 해보려다 했더니 국회의원들 12명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69명까지 이렇게 동의를 얻어냈고 지금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상임위까지는 아마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가서 이순신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대통령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이순신 장군을. 일본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 이름이 이순신해가 됐을 경우에 전 세계인들이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누군데? 그럼 관심과 함께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명량과 한산과 노량이 전 세계로 전파를 털 수 있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런 취지도 분명하고요. 이 국제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못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도로 이름도 인물들 이름을 다 쓰는데 각 지역마다 도로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가열차게 싸웠던 바다를 동서남북 써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서해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해바다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동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황해라고 표기가 됩니다. 남해는 애초에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겠는 이때 이순신해로 가자라고 했던 거고 저는 이게 잠시 이제 국회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다툼도 좀 있고 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잠깐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2024년에는 이 일로 다시 한번 좀 시끄럽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소신을 갖고 이순신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노량의 부제가 죽음의 바다였어요. 제가 감독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왜냐면 제가 아니요 이순신의 바다 그럼 제 책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너무 상업적이 되잖아요. 그럴 순 없고 실제로 남해대교를 지날 때 제가 20대 나이에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남해대교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고착화돼 있지? 저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생각하네? 실제로 임진왜란의 모든 해전 중에 가장 큰 승리가 있었던 바다인데 왜 우린 노량을 그렇게만 생각할까? 라고 스스로 한번 좀 자책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의 바다보다도 실은 승리의 바다 아까 잠깐 감독님께서 세키가라 전투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노량해전이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분명히 바꿉니다. 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시마즈와 이순신 장군이 싸웠잖아요. 시마즈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입니다. 규슈에. 그리고 그때 시마즈가 이순신과 싸우고 있을 때 권희씨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패권을 놓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받드는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 날 에도막부를 만들게 되는 동군이 싸울 때 이 서군의 주요 세력이었던 시마즈가 2,000병력만 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량해전에서 시마즈의 부하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고요. 권희씨는 세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져 있는 시마즈를 구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시마즈도 권희씨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권희씨 부하들조차 권희씨의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희씨와 시마즈의 세력 약화, 그 과정에서 나름 힘이 있었던 뭐 고바야카나 이런 친구들의 어찌 보면 배반, 이런 배반이 결과적으로 권희씨와 시마즈가 힘이 있었으면 서군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됐으면 그런 배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바꿔버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 국내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너희 역사에도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도막부가 들어서고 시마즈 가문, 그리고 가장 우익적 성향이 짙었던 모리 가문, 쉽게 이해하면 전부 다 서군입니다. 이 지역들이 굉장히 에도막부 250년 동안에 눌려 지내다가 이 친구들이 둘이 손을 잡습니다. 사스마번 시마즈 세력과 조슈번, 야마구치현, 가장 구구적인 세력이 손을 잡고 메이주신을 일으켜서 정한론을 대두시키고 그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베 신조의 그 지역구가 바로 그 야마구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그 미리 미래를 내다보신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굉장히 정신적인 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의 쇼가 션주쿠라는 그 작은 사수, 완전 독특하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야마구치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 길고 땔감 떼고 했던 그 아주 그 천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야시 리스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로 다 뭐 돌세야 뭐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죠.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입니다. 네. 어떤 질문을 던져도 굉장한 역사 강의로 끝나는 두 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엄청난 메가 토크를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요. 저는 역사가로서 황영필 선생님께서 김한민 감독님의 이 이야기만큼은 꼭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인물만큼은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사건을 질문하니까 임진란보다 큰 사건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홍범도 장군 영화 봉오동 전투를 만드셨잖아요. 제작하셨습니다. 제작하셨잖아요. 그 만약에 독립운동가 쪽으로 가면 양세봉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 약간 사회주의 계열적인 느낌이 나지만 우리가 쓰리봉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세 분이 있습니다. 혹시 쓰리봉 아십니까?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어떻게 이름도 원봉, 두봉, 세봉이십니다. 그래서 그 봉자 돌림을 쓰시는 분들은 국가를 배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윤봉길, 이봉창, 봉봉브라더스도 계시고요. 근데 특히 이 양세봉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사의 대첩 이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 승리하시는데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뭐 잠뱅이 빤스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해서 국내로 진격하는데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옷에 물이 붙고 옷이 얼면 노복합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양세봉 장군께서 뒤에 부하들이 있는데 조용히 옷을 다 벗습니다. 팬티 하나 입고 청 들고 압록강을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럼 그 추운 겨울에 부하들 뒤에서 시발 하겠죠. 그리고 옷 벗고 들어갑니다. 근데 빤스 하나 입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지역에서는 빤스를 잠뱅이, 우린 청바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잠뱅이 부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양세봉 장군만 죽으면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끝난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일본군의 함정에 빠져서 양세봉 장군이 죽게 되는데 이 양세봉 장군이 워낙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새로 묘를 쓰게 되면 그 묘가 일본군에 의해 훼손될까봐 평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세봉 장군의 평장된 그 징기스칸이 죽었을 때 평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묘가 어딘지 모르게 말 수백 마리가 달려버리잖아요. 사막에서. 그 평장된 양세봉의 시신까지 짜잔해서 목을 자르거든요. 일본군들이. 근데 그 몸은 북한의 열사릉에 묻혀있고 우리 남한의 동작동 국립묘지에도 양세봉 장군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독립운동가 중에
북한과 남한의 최고의 국립묘지에 함께 묻혀 있는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저 김일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독재자들 싫어합니다. 그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김영직과 양세봉이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양세봉을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양세봉 장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그리고 아마 독립운동가 중에 중국 만주에서 가장 큰 동상이 양세봉 장군의 동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양세봉 장군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라면 북한에서는요 이게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피라미드형으로 서열화시킵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정점에 김일성이 있고 밑에 다 서열화시키는데 김일성조차도 양세봉을 자기 밑으로 못 내립니다. 그 양세봉 영화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양세봉 장군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끌어안았을 때 실제로 양세봉 장군은 건국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뭐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분은 오히려 색깔 논쟁에 휘말리면서도 영화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세봉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묻혀 있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봉봉, 트리봉, 김두봉과 우리 김원봉 선생과 양세봉 선생까지 트리봉 한번 제가 좀 연구 좀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남북의 어떤 문제를 또 상징적으로 또 그렇게 뭐랄까 존경하는 분의 어떤 지점을 합치는 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관객들에게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새롭게 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감독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또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메가토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노량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노량을 다시 보고 그리고 그 넘어선 노량 그 이후에 이순신 정신을 그리고 이 장군님의 유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뭐 인사 말씀 네, 인사 말씀 마지막 하시죠. 말씀을 하고 일단은 영화 노량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이 노량은 좀 성취가 굉장히 대단한 영화기도 해요. 백분의 어떤 해전은 뭐 헐리우드 감독하고도 상영 전에, 그러니까 개봉 전에 만나서 이번에 이제 듄 2가 곧 개봉할 거예요. 이제 6월 말인가. 근데 그 드니 블레브 감독이 캐나다 저희 퀴벡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땡큐를 메스에서 저 사람 불어를 하는 거야, 영어를 하는 거야. 그 드니 형께서 명량을 보고 와 이런 대단한 어떤 해전을 어떻게 만들었냐 막 이러면서 너무 감탄을 하시는데 노량을 봐야 되는데 네, 노량의 성취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한국 영화가 이제 그런 해전의 어떤 지점에서 정말 거리낄 게 없고 그리고 또 실존했던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 영화의 그런 해전의 어떤 기술력과 함께 이제 그분의 어떤 정신과 메시지를 같이 담는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기고 싶고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파했던 또는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어떤 함의 그리고 대의를 꼭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거는 절대 머스트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명량 영화를 하시고 그 다음 한산에서 노량까지 가시면서 실은
개인적으로 감독님을 잘 모를 때조차도 야 고집 있다. 그리고 좀 멋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 명량이 우리나라 신기록이죠. 예. 그 이후에 한산을 만들고 노량을 만들 때 저는 솔직히 약간 노량은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승리의 바다 가장 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큰 해전이었다가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제가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제 유튜브의 조회수와 이 한국인들은 참 슬픈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그 심파가 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둘 수 있다는 걸 감독님이라고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량을 끝까지 만들어낸 그 고집에 참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공부 많이 했다는 저조차도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아무리 떠들고 해봐야 큰 벽에 부딪히는데 영화의 파급력은 유튜브 일개 강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노량을 가지고도 이 정도 성과를 내신 것도 역시 대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명량과 한산과 노량에서 만나게 해준 감독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거는 기록에 남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실 시간이 회장은 뒤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